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기본 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입문 과정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을 하셨다면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오프라인이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입문 과정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 분야 안에서 특히 있는 라벨링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었던 것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해도를 가진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 과정 강의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기본 과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라벨링 기법들 중에서 살펴보았던 것들을 한 가지씩 프로젝트 탐구로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마다 실습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실습을 잘 통과하셔야만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들이 그런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 과정의 강의를 잘 수강하셔서 수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기본 과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입문과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복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과정 학습에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라벨링 가공 이해 및 소개, 그리고 프로젝트 탐구 1부터 3까지 총 3차례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바운딩 박스 CCTV 개체 추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폴리곤과 폴리라인 기법을 활용한 자율주행 정적 객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키포인트, 자세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이렇게 4가지 바운딩 박스부터 키포인트까지 이 기법들을 활용한 실제 라벨링 프로젝트들을 체험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 탐구마다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어떻게 해야 통과되는지를 저희가 저작도구 화면 시연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세부적인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서 한번 잘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습 안내를 통해서 수료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습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또 어떤 배너를 클릭해야 저작 도구로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데이터 라벨링 가공 이해 및 소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 강의이고요. 학습 목표는 데이터 라벨링의 주요 업무를 이해하고 가이드라인 숙지 방법. 입문 과정에서도 저희가 데이터 라벨링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다루었었는데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서 데이터 라벨러들이 어떤 업무들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 숙지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또 배워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보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관리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실제 예시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데이터 라벨링 가공 업무인데요. 데이터 라벨링 가공 업무는 저희가 크게 3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 가공, 데이터 라벨링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소통, 질의응답과 방금 전에 학습 목표에서도 나왔던 이슈 보고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 총 저희가 7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라벨링 기법 숙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데이터 라벨러들은 데이터 라벨링 기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데이터 라벨러가 라벨링 기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어떤 데이터 라벨링 기법이 본 프로젝트에 활용되는지, 그 다음에 해당 기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객체에 어떤 방법으로 라벨링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저작 도구에서 저희가 실습 과정에서는 입문 과정 저작 도구에 대한 강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데이터 메이커의 시냅스라는 저작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메이커 시냅스에서 해당 기법, 예를 들어서 바운딩 박스는 어떻게 생성해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이 데이터 라벨링 기법 숙지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라벨링 기법이 있는지는 입문 과정에 저 강의 내용 잘 기억나시죠? 바운딩 박스, 3D 바운딩 박스, OCR, 키포인트, 폴리라인, 폴리곤, 그 다음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비디오 노테이션까지 이렇게 8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기법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벨링 기법이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 기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서 내가 바운딩 박스 라벨링을 해야 하는 객체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가 어떤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활용되는지를 기반으로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떤 객체들의 라벨링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작 도구에서 해당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죠. 저작 도구마다 조금씩 사용 방법이 다르고 같은 바운딩 박스라 하더라도 단축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은 어떤 객체의 라벨링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작 도구 내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도구에서 해당 기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실제 저작 도구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테스트해보면서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다음 단계는 저희가 라벨링 가이드라인 숙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라벨링 가이드라인은 알고 계신 것처럼 모든 프로젝트마다 이 데이터를 라벨링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하는 것이 데이터 라벨링의 정확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그 데이터 라벨링의 전략, 그 다음에 방식,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숙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본 과정 이제 1-1, 1-2 과정이 끝나면 2-1부터는 프로젝트 탐구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을 저와 함께 보게 될 텐데 그때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짚어드리는 포인트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 주셔야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실제 이 교육 과정 내에서는 실습에 어떤 오류 없이 잘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라벨링 제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례 연구에서는 저희가 자동 채점을 통해서 어떤 오답들이 나오는지를 또 볼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라벨러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고 또 자주 틀리는지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혹은 나도 이렇게 작업할 때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숙지해 나가는 게 바로 라벨링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어떤 숙지를 해야 되는 교육의 하나의 업무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가공에 대한 업무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데이터 정제. 저희가 데이터 정제 관련해서는 입문 과정에서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는 최초로 이제 데이터가 획득된 원시 형태 그대로의 데이터면 이걸 라벨링을 위해서 한 차례 정제를 거쳐서 원천 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이 원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라벨러 분들에게 이제 태스크로 등록이 돼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원래는 정제가 이미 되어 있는 데이터긴 하지만 라벨러들이 데이터 정제를 한 번 더 수행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건 차선이나 어떤 차도, 횡단보도와 같은 것들을 라벨링 해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등록된 이미지가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의 이미지다. 그러면 이 이미지는 부적합한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이제 보류 처리하는 등으로 정제해내는 것이 첫 번째 가공의 하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라벨링,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제출하는 것이 이제 이 영역에 속하겠고요. 단순히 처음 들어온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 외에도 검수 과정에서 내가 제출한 데이터가 검수 과정에서 반려를 당하면 그걸 다시 수정하고 다시 재작업하는 것도 데이터 라벨링 업무의 한 일환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공 및 제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라벨링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차선이랑 그다음에 중앙선에 대해서 저희가 라벨링을 화면에 이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정 작업이라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려 라벨이 가만히 보시면은 바깥쪽에 있는 게 중앙선이 아닌데 중앙선으로 잘못 라벨링을 한 경우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반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흰색 선이라고 라벨을 수정해 주는 작업이 바로 반려 라벨 수정 제출 요 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에 대한 검수를 통해서 반려된 작업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검수를 하는 업무도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작업 검수 단계인데요. 데이터 라벨링에 숙련된 어떤 라벨러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기능적인 숙련도도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더 꼼꼼한 데이터 검수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단순히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검수하는 검수자 업무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벨러로 참여 중인 프로젝트 외에도 다른 프로젝트의 검수자로도 더 영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기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언젠간 데이터 검수자로 실제 필드에서 활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질의응답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작업 중 질의응답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질의응답은 사실은 데이터 라벨링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경우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 혹은 가이드라인이 부족해서 이 작업물에 대한 반드시 질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 약간 뭐 귀찮고 매니저와 소통하는 게 조금은 뭐 부끄럽다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질의응답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데이터 라벨링 자체가 인공지능 학습에 직결되는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관성 있고 정확한 데이터 라벨링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을 때는 어려워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빠르게 질문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도 데이터 라벨링이 하는 업무의 영역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 보고 및 제안인데요. 이슈가 발생한 경우 빠르게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내가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빠르게 보고해서 다른 대안을 관리자가 찾을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은 제안이라고 해서 내가 이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더 빨리 할 수 있다. 혹은 저작 도구에 이런 기능이 더 있으면 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자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셔야 가이드라인이 보완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작업자들에게도 이런 노하우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안을 주시는 것도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하시면서 라벨러 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벨링 가이드라인 숙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때는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습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기법은 무엇이고, 프로젝트명은 무엇이고, 이 프로젝트는 어떤 목적인지, 여기서 목적이라 함은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AI의 개발 목적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이 가이드라인에 나오겠죠. 뭐 교육과정 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실습 통과 기준이 몇 개의 데이터를 통과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사용 환경과 플랫폼을 파악하는 내용인데요. 데이터 메이커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부분에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로 작업하는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미리 내 PC, 내 컴퓨터에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은 가이드라인을 잘 살펴보셔서 사용 환경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작 도구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작 도구는 어떻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기능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사실 입문 과정에서 실습 저작 도구 파트에서 데이터 메이커 시냅스의 어떤 화면 구성, 단축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교육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드리고 이제 학습을 하시지만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보고 스스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이드라인에 저작 도구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라벨링 방법에 대한 파악이죠. 앞서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저작 도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벨링 순서라고 해서 어떠한 순서대로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되겠고요. 라벨링 객체 및 클래스 파악하기. 요 경우에는 데이터 라벨링은 항상 이미지 영상 분야는 특히나 해당 데이터 안에 어떤 객체, 예를 들어서 사람, 혹은 저희가 인문 과정에서 뭐 식물의 병충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식물 자체가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라벨링 객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객체들은 어떤 종류, 클래스, 카테고리가 있는지를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탐구에서 차선, 정지선 이런 식으로 도로에 있는 어떤 객체들을 라벨링을 할 때 이 선들이 어떤 종류, 예를 들어서 흰색, 노란색, 파란색 색상 종류가 있을 수 있고 차선 종류는 점선과 실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기준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차선과 정지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혹은 사람을 다양한 클래스로 나눌 때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가이드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외 사항과 사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벨링 기준을 벗어나는 예외 사항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은 어떻게 라벨러 작업에서 표현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가이드라인에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 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개발에는 대량의 데이터가 사용되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이제 관리자들이 데이터를 처음 가지고서 프로젝트를 세팅할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저희가 코너 케이스라고 하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다양한 케이스 중에서 벗어나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 라벨러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데이터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혹은 어떠한 것들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신속하게 관리자에게 제보해 주시고 또 이슈를 보고해 주셔야만 관리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자가 기준 추가, 사례 공유 등의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라벨러 분들의 이슈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학습을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요약하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데이터 라벨로는 교육 참여, 가공, 소통 업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벨러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프로젝트 개요, 라벨링 방법과 기준, 사례 연구 등 자기가 가공을 이제 필요한 내용들, 시작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숙지한 다음에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벨러는 이슈 보고를 통해 관리자가 빠르게 상황을 대처하고 또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는 것, 그리고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 자료는 저희 AI 허브의 개방 데이터들을 토대로, 그리고 실제 데이터 메이커의 자율주행 정적 객체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좀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이후에 저희가 프로젝트 탐구 과정에서 자율주행 정적 객체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CCTV 바운딩 박스 프로젝트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실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수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로써 기본 과정의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저희 두 번째 강의서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탐구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라벨링 가공 이해 및 소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미지 영상 데이터 저작 도구 사용 방법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플랫폼의 구성을 알아보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가이드라인이랑 데이터 라벨러의 업무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때 저작 도구에 대한 사용 환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데이터 메이커 시냅스, 저희가 이번 실습 과정에서 사용하게 될 이 저작 도구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여러 가지 PC나 이런 데에도 보편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라도 저런 아이콘으로 인터넷을 들어가고 계시지 않다면 크롬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실제 이제 들어가셔서 크롬을 먼저 설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개인 PC에 뭐 특별한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설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치 후에 플랫폼을 가입하면 되는데요.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 사이트, LMS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습 배너를 클릭하셔서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이커를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그 플랫폼으로 들어오시는 방식이 아니라 LMS 사이트 배너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는 방식으로 플랫폼에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이트 배너를 통해 접속해야 실습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에 항상 배너를 통해서 접속 또한 처음 가입뿐만 아니라 이후에 실습을 하러 들어오실 때는 항상 LMS 사이트 데이터 메이커 실습 바로 가기 배너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야만 이제 교육 사업 내에서 여러 가지 수강 기록, 수료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플랫폼은 저렇게 배너를 클릭해서 배너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플랫폼 구성인데요. 가장 먼저 대시보드라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입 완료 후 첫 화면이고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시연 단계에서 요 과정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에서 프로젝트 과정별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지사항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공지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는 거 위에 상단에 공지사항 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FAQ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수강생분들이 하시는 질문들이 공통적인 질문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FAQ에 들어가셔서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별 FAQ도 있으니까요. 이 페이지를 잘 보셔서 내가 이제 질문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답변들은 여기서 또 확인을 가능하실 것 같고요.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작업 목록부터 가이드라인 보기, 문의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도구 사용 방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작업 목록에서 시작하기, 작업 목록을 누르시고 아래쪽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저작 도구가 새 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이제 상단 바가 있는데 여기서부터의 내용은 사실 입문 과정에서도 살펴본 바 있어서 저희가 또 뒤에 화면 시연을 통해서 또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요. 좀 빠르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바는 편집 모드, 라벨 정보, 저장, 보류, 제출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이 또 함께 있고요. 툴바에는 라벨링 기법들이 각각의 도구의 버튼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미지들을 편집하거나 할 때 필요한 보조 도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축키와 설정인데요. 저작 도구 단축키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저작 도구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함께 나와 있고요. 에디터에서는 이미지 영상 데이터의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패널인데요. 패널은 저희가 라벨링을 하시다 보면 어노테이션을 이제 태깅을 하시게 되면 이 객체에 대한 종류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오른쪽에 어떤 클래스 선택이라던가 어노테이션 속성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뭐 확대창, 그 다음에 할당 라벨이라고 해서 작업하고 계신 데이터들의 목록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고 히스토리, 그 다음에 검수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반려받은 데이터의 경우 내가 어떤 부분들을 재작업을 해야 되는지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컨트롤 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기법별 저작 도구 사용법인데요.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박스를 형성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구를 선택한 경우에는 저렇게 도구 버튼의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바운딩 박스 도구를 먼저 선택해 주시면 객체 범위 제일 가장자리에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십자선으로 가이드라인 선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서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 반대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때 확대 패널 처음 이제 기본 창 기준으로
좌측 아래쪽에 확대 패널이라고 해서 조금 더 확대되어서 그 부위를 보여주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을 참고하셔서 대각선 방향 반대 모서리까지도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래스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면 일반인, 뭐 여기서 유모차 옆에 보시는 경우에는 어떤 분이 이제 유모차를 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유모차라는 속성으로 클래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이 가이드라인에 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가이드라인을 숙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폴리곤인데요. 폴리곤은 마찬가지로 도구 선택을 하시면 객체 범위의 가장자리를 클릭을 하시면 점을 생성할 수 있게 되고, 보시면 이미지 경계 설정 도구라고 좌측 도구 버튼들 중에 가장 아래쪽에 보조 도구로 있는데요. 폴리곤이나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이렇게 이미지 외곽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이미지 바깥에서부터 마우스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 이미지 경계 설정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 밖으로 조정점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점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완료하고 폴리곤이 완성이 되면 이제 클래스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혹은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라는 클래스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폴리라인도 이어서 보시면 네, 도구 선택하시고 객체의 끝을 클릭하시고 선의 중심을 따라서 폴리라인은 선형 객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객체의 중심을 따라서 클릭하면서 끝까지 조정점을 추가를 하고요. 엔터키로 완료하고 클래스를 설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클래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키포인트는 도구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특징점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 탐구 단계에서 하나씩 살펴볼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로만 들어서는 잘 안 와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후 이제 시연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징점을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클래스를 설정해 주는데, 키포인트는 모든 점마다 하나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설정해야 되는 클래스의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골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외 편의 기능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축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단축키는 보시면 어노테이션을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단축키,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 그리고 작업 취소, 되돌리기, 데이터 크기 조절, 그 다음 보이기, 숨기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나씩 좀 직접 그 나중에 저작도구 시연이나 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해보시면 더 빨리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크기 조절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의 가로 폭을 맞추고 세로 폭을 맞추는 것인데, 이 말은 이미지가 가로로 길게 되어 있으면 그 컴퓨터 대시보드 에디터의 화면에 맞춰지다 보면 한쪽 끝이, 왼쪽이나 오른쪽 끝이 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세로로 길면 위아래 중에 일부가 잘릴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데이터의 전부를 한눈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H와 V 단축키를 통해서 이미지의 사이즈에 작업창을 맞춰서 전체 이미지를 한눈에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축키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축소 확대를 통해서 저렇게 HV 단축키를 통해서 데이터 가로폭, 세로폭에 맞춰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마우스 휠을 사용해서도 축소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이미지 내에서 상하 좌우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요. 어노테이션 관련 설정으로는 어노테이션의 선을 설정하거나 조정점, 마우스 휠 확대 축소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설정 버튼 내에서의 작업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세팅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저희 플랫폼과 대시보드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등 환경을 잘 세팅해야 된다는 점 중요하겠고요. 데이터의 객체를 확인한 다음에 라벨링 도구를 이용해서 라벨링을 하는데, 클래스 속성 설정 이런 것들도 실제 시연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도구를 설정하거나 단축키를 사용하면 더 편하게 라벨링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 자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기본 과정에서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로 질문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다양하게 답변을 또 개별적으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강의에 관련해서 혹은 교육 과정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 이메일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로써 첫 번째 저희가 기본적인 라벨링에 대한 업무, 그리고 저작 도구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았는데요. 이후 시간부터는 프로젝트 시연, 그리고 프로젝트 탐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잘 이해하셔서 다음 강의서부터도 실습까지 잘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첫 번째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